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이종찬 회고록 두 번째 숲은 고요하지 않다를 읽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헌정사상 최초의 인수위 활동이란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문에서 자꾸 여러 번 언급되는 수권정당이란 말이 실감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이렇게 정권을 담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준비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고려돼야 하는지 등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14장 두 번째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부분은 396쪽부터입니다. 네, 소제목은요, 사상 첫 정권 인수위원회의 명가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당선자의 모든 업무는 총괄해 정권 인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5년에 한 번씩 대개 12월 18일부터 20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이제 이게 갑자기 바뀌었죠. 그 박근혜 탄핵 때문에 지금은 이제 3월 9일쯤에 선거가 있고, 이번 예입니다. 3월 초에 선거가 있고 5월 10일에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달부터 이듬해 2월 25일 취임식 직전까지 70일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대통령 당선자가 하는 모든 행위가 정권 인수 작업인 셈이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그 기간이 68일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작업, 즉 다시 말해서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책임제 정부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책임 내각제 국가에서는 정권이 불신임 받거나 국회가 해산되면 바로 선거를 치르고 거기서 승리한 정당이 자동적으로 정권을 인수하기 때문에 야당은 늘 정권 인수에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대비하는 야당 조직이 그림자 내각, 즉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불리는 예비 내각이다. 부처별로 예비 장관이 지정되어 있어 평소 소관 업무에 따라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대안 정책을 발표한다. 그러다 정권이 교체되면 그림자 내각이 즉각 실제 내각으로 전환된다. 그러니 정권의 인수인계 절차가 복잡할 리 없다. 1997년 5월 1일 영국 노동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다음 날인 5월 2일 오전 11시 30분 보수당의 존 메이저 총리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알현해 총리직을 사임했고, 이어 정오에는 토니 블레어 총리가 여왕을 알현해 조각 위임을 받았다. 이로써 정권의 인수인계는 모두 끝났다. 실제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강요급 90명과 그 보좌관만 바뀌었을 뿐 직업 관료는 변동이 없었다. 네, 참고로 앞에서 우리가 봤었지만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약 3년 정도 국정원 이제 중앙정보부라는 부 이름으로 있을 때 영국의 파견관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 내막을, 그리고 정치 구조를 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책임제는 정부가 일정한 임기 동안 권력을 독점적으로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자가 결정되어도 전임자의 자녀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선자는 취임 때까지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 당선자일 뿐이다. 이 당선자 신분으로 취임 때까지 하는 행위가 바로 정권 인수 작업인 것이다. 그나마 여당으로 정부가 승계될 때에는 인수인계 과정이 순조로운 편이다. 전임 정부와 후임 정부가 모두 같은 정당 소속이라 기본 정책이나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이나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이 집권할 때에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각종 정책 현안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고 전임 정부가 평소 야당과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고 집권 경험을 제대로 전수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정부 업무 전반에 대한 재고 파악이 필요하다. 여기서 재고 파악이라는 얘기는 그 사업에서 창고에 뭐가 있는지, 즉 영어로 인벤토리를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전두환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임기를 제대로 마쳤기 때문에 정권 인수인계라는 표현이 그제야 비로소 대두했다. 하지만 같은 민정당 소속인 노태우 당선자에게 정권을 인계한 것이 이어서 이렇다 할 절차가 없었다. 노태우 당선자도 정권 인수위원회라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취임 준비에만 바빴을 뿐이다. 1993년 김영삼이 당선되어 정권을 인계할 때는 사정이 달랐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민자당을 탈당해 중립내각을 구성한 가운데 선거를 치렀던 관계로 김영삼 당선자는 노태우 정권과의 단절을 바랐던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 했지만 바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나 실제 인수위원회는 완전히 겉돌았다. 인수위만 자그마치 다시 읽겠습니다. 인수위원만 자그마치 78명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당시 실세는 인수위원회 밖에 있던 아들 김현철이 주도하는 임팩트 코리아라는 사조직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조직에서 신정부 정책을 결정했다. 정원식 위원장이 이끄는 인수위는 모양만 갖추었을 뿐 실제 인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본격적인 정권 인수인계는 1997년 12월 야당 후보인 김대중이 당선되면서 처음 이루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구성된 것도 이때가 처음이었다.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조항이었고 그 내용은 행정기관에는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법적 위상은 하나의 자문기관이었던 것이다. 아무튼 이런 역사적 시점에 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맡게 되었다. 우리 역사상 초유의 경험이었다. 따라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내가 인수위원장으로 발표되자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인수위원 희망자들이 너도 나도 고개를 내밀었다. 대통령 당선자는 공동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자민련을 많이 배려했다. 양당의 수를 맞추다 보니 각각 12명씩 모두 24명이 되었고 위원장인 나까지 포함하면 정원이 25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에서 파견한 전문위원 8명과 정부에서 파견한 각급 인력 80명, 괄호 열고 1, 3급 전문위원 7명, 4급 과장 20명, 5, 6급 행정요원 41명, 사무보조 12명, 이 인수위의 실무진을 구성했다. 인수위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과연 새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두 궁금해할 때 첫 선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당선자의 첫 인사이기 때문에 언론도 유난히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나도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 대상이 되어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았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인수위원장이란 자리가 본래 지난 정부와 새 정부 간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8일간 차기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며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조직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당선자는 자신 외에 권력의 중심이 따로 있는 것을 극히 경계했다. 인수위원장이 언론에 주목되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 게다가 인수위 자체가 초유로 만들어진 조직이어서 역할과 한계도 모호했다. 김 당선자의 방침은 인수위의 역할을 행정 분야로 국한한다라는 것이었지만 행정 분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는 나도 잘 알 수 없었다. 김대중 당선자는 이런 기본 방침에 따라 인수위원회 외에 몇 개의 조직을 더 두어 권한을 분산시켰다. 이를테면 금융위기를 전담하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IMF 측과의 대책협의를 위해 이미 출범되었다. 그 밖에도 인사위원회, 정부조직 개편 심의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지역화합위원회 등을 두어 제각기 새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게 했다. 이렇게 위원회가 난립한 데에는 그 나름의 계산도 있었다. 감투를 많이 만들어야 불평이 적어진다는 정치적 타산이었다. 사실 김대중은 오랜 야당 생활로 인해 일종의 본능에 가까운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모든 업무를 직접 통할하려 했고 업무를 위임하는 데 매우 인색했다. 끊임없이 감시받는 야당 지도자로서 모든 사안에 1대1로 정보를 듣고 결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래서 모든 보좌기구가 자신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집중되기를 희망했다. 정부 인수 업무도 인수위만을 통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각 기구가 병립해 자신에게 집중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물론 그가 경계하듯이 업무가 한 곳에 집중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은 상호협조가 필수적이고 위원회 간의 칸막이가 과도하면 비능률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행히 나는 김용환 비상경제특별위원장이나 박권상 정부조직 개편 심의위원장과는 평소 가깝게 지내거나 시사포럼의 일원으로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쉽게 협조할 수 있었다. 시사포럼이라는 곳에 대한 각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권상은 1989년 주간지 시사저널의 주필에 취임하면서 여야 중진들을 모아 1개월에 수차례씩 비보도를 전제로 시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여자들은 이를 시사포럼이라고 명명했다. 여기 참여한 여당, 즉 민자당 구성원은 김윤환, 남재희, 이종찬 등이었고 야당, 민주당은 김원기, 조세형, 김근태, 이부영, 김광일, 박관용 등이었다. 자민련에서는 김용환이 참여했다. 나중에 제야 인사로 장기표도 참여했다. 이 박권상이란 분은요, 동아일보에서 논설위원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80년대 초중반에 굉장히 좋은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KBS 사장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1989년부터 여야를 망라하는 이런 포럼을 했었단 얘기입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거의 동수로 구성되어 대단히 이질적인 조합이었다. 다행히 나는 여당과 야당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의 거의 모든 위원들과 인화할 수 있었다. 아마 이런 이유로 나를 인수위원장에 임명했던 것 아닌가 싶다. 이처럼 인수위원회 내부에서 그리고 다른 위원회와의 관계에서 조율할 수 있는 구조는 대체로 갖췄지만 인수 업무는 쉽지 않았다. 여야 간의 첫 정권교체이기도 했거니와 전임 김영삼 정권 말기에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업무를 주고받는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IMF 측 요구에 따라 김대중 당선자는 취임도 하기 전에 경제 문제에 깊이 관여했기에 상황은 더욱 복잡했다. 정부 업무를 인수하노라면 지금까지의 시책에 대해 깊이 있게 묻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캐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더욱이 당시는 외환 위기를 초래한 정부에 대해 사회 전체의 불신이 고조되어 있었던 때였다. 자연히 인수위원들의 태도도 고분고분할 리 없었다. 나는 정부 측에 불만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여러 차례 각 분과의 간사들을 모아서 좀 더 자세를 낮추라고 요구했지만 실제 불만을 해소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노골적인 비난이 터져나왔다. 일부 언론에 대통령직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와 인사 및 국정운영 경험 등 행정사항들의 인수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도 각종 실정과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시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거기에 더해 정부와 당사자 측이 동수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의 경우도 정부 측이 주도하고 당선자 측이 좋은 방안을 제안하는 형식이 되어야 함에도 모든 사안을 당선자 측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까지 있었다. 말하자면 현직 대통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마당에 당선자 측이 월권하고 있다는 노골적인 불만이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1998년 1월 5일 홍사덕 정무 1장관이 강경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은 지난 80년대 초반 국보일 연상케 하는 값마저 준다 라면서 원래 인수위 활동 범위는 미국의 예를 중거로 삼을 경우 대통령직을 포함한 정부직의 원활한 인계 인수 및 취임식 준비에 한한다 라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 책임제를 택한 어느 나라도 유례가 없는 비상경제대책기구를 만들고 양 기구에 모두 자문위원이나 사무처 같은 하부 기구를 방대하게 둠으로써 자칫 두 개의 정부가 활동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라면서 인수위와 비상경제대책위를 싸잡아 공격했다. 이러한 공격이 나온 다음 날인 1월 6일 김대중 당선자가 청와대를 방문해 김영삼 대통령과 만났다. 두 사람 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 당선자가 수행한 박지원 인수위원 겸 당선자 대변인을 꾸짖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정부 측의 불만을 대변한 기사였다. 이런 불만은 정부 측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집권당이 된 국민회의 내부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1월 15일 국민회의 의원총회에서 이협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 비상대책위, 노사정위가 활동하고 있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중요한 국정과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고 있다 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균환 의원은 비상경제대책위 등 모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당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국회, 상임위별로 관련 정책과 기구 개편 등에 의원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인수위의 활동상에 대해 행정부 및 여야 모두의 눈길이 그리 곱지 않았다. 물론 정권 초 권력구조 개편 시기에 을에 나올 수 있는 불만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선자가 정권을 효과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인수위의 주된 과제였다. 이 말 저 말 다 듣다가는 인수 작업을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없었다. 인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정부 조직의 개편 문제였다. 이미 말했듯이 김대중 당선자는 인수위에는 행정 인수 작업만 맡도록 했기에 정부 조직 개편은 다른 기구에서 맡았다. 따라서 인수위는 행정 각 부처 업무의 인수 과정에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해당 자료를 정부 조직 개편 심의위원회 이하 정계위에 넘기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각 부처의 현황 보고만 잘 들어도 정부 기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구 통폐합의 필요성, 과거 기구 개편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정부 기구 운영에 참고할 점들이 속속 드러났다. 다행히 정계위의 박곤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대부분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어서 별반 거부감 없이 대화할 수 있었고 합동회의를 열어 인수위가 파악한 정부 조직의 문제점을 묶어서 전달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인수위가 제기한 정부기구 개편 방안과 그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국무회의를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한
회의체로 만들기 위해 국무위원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기본적인 구상에 따라 정부 기구 개편 작업을 시작했다. 둘째, 청와대 비서실의 정무수석실과 정무 1장관실의 업무가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당시까지는 내부적으로 다른 기능을 수행했는지 모르겠으나 정부의 장관 직제는 줄여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셋째, 외교 업무와 통상 교섭 기능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냉전 시대에는 매년 유엔에서 북한과 대결하기 위해 정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에는 경제 외교에 더욱 비중을 둬야 했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를 아무 대비 없이 겪었고 IMF 위기까지 초래한 당시로서는 경제 외교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정부의 경제 외교 업무는 통상산업부와 외무부로 나뉘어 있어 경제 외교에 중점을 두기 어려웠으므로 외교와 통상을 합치는 방안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도 제기된 바 있었다. 이와 관련한 인수위원들의 의견은 모두 통상 기능을 외무부에 합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인수위는 외무부와 통상산업부를 함께 초청해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만장일치로 외교통상부로 정리하려는 찰나 의회에 복병이 나타났다. 외무부 소속의 이장춘 대사가 통상 기능을 외무부로 이관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적절하지만 현재 외무부는 통상 기능을 소화할 능력이 없다. 오히려 통상 기능만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자기 비판을 하고 나섰던 것이다. 난상 토론 끝에 외무부의 통상 기능을 합쳐 외교통상부로 하되 일정 기간 신중하게 관찰하기로 했다.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었다. 이런 기능 재조정 때문에 나는 상공부 공무원들에게서 비난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나는 일단 외교통상부로 기능을 통합하면서 당시 장관에게 통상본부에 독립되고 전문화된 인사규정을 만들라는 조건을 붙였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박근혜 인수위원회가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했다. 내가 우려한 바와 같이 외교통상부가 대외 통상 업무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장춘의 지적처럼 통상 기능의 약함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나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었나 반성한다. 셋째, 김영삼 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쳐 재정경제원, 이하 재경원이라고 일하는 방대한 기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부총리 겸 장관 한 사람이 이 기구를 통솔 하도록 했다. 어쩌면 이런 계약으로 외환의 흐름을 모니터링조차 못하게 되어 결국 외환 위기가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따라서 경제부처의 개편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방대한 재경원 기능을 세분해 우선 금융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고 예산 및 기획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분리시켰다. 따라서 재경원은 재경부로 축소되었고 부총리제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축소한 결과 역기능도 만만치 않았다. 그 후 재경부 장관이 다시 경제부처의 통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총리로 승격되었다. 경제기획원이 재경원 또는 재경부로 개편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장기 국가기획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대두되기도 했다. 아무리 시장경제가 오늘날의 키워드라고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의 장기 기획이 없다는 것은 정부 기능의 불구를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당초 해양수산부는 폐지하고 수산청은 농수산부로 해운항만청은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산업계 및 어민과 부산 지역의 반대에 따라 마지막 단계에서 김대중 당선자의 결단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이 역시 재검토가 요구된다. 다섯째, 교육부는 애초 초등교육 기능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고등교육 기능은 축소해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교육인적 자원부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장관도 부총리로 승격시켰다. 교육은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기구의 개편 때 재검토가 요구된다. 여섯째, 김대중 당선자는 야당 총재 시절부터 공보처를 상당히 불신했다. 국정홍보가 아니라 정권홍보라는 낙인이 찍혔다. 사실 그런 오해를 살만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국정홍보의 필요성을 역설해도 김대중 당선자의 고집으로 선거 공약에 공보처 해체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막상 공보처를 폐지하자 국정홍보 기능을 수행할 대체기구가 없었다. 이 역시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그래서 2차 정부기구 개편 때는 국정홍보처가 일부 다시 살아났다. 이 외에도 검토하긴 했으나 반영하지 못한 중요한 사안이 많았다. 예컨대 청와대 본관이 지나치게 행사 위주의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장이 많았다. 처음에는 청와대 본관에 비서실장 사무실도 없었을 정도였다. 그래서 김대중 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종합청사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다. 그러나 총무처와 경호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동을 개축해 그곳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정이 촉박해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청와대 본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그 뒤로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었다. 또 외환 위기로 인해 정부부터 긴축하라는 국민의 소리가 컸다. 그래서 예산을 10% 감축하는 추경 예산안이 검토되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반대가 컸다. 그뿐 아니라 2002년 월드컵 경기 반납, 고속전철 사업 재검토 등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긴축은 하되 주요 사업은 그대로 실행하라는 김대중 당선자의 지침에 따라 이런 사업은 다시 복원되었다. 인수위원회의 업무는 아니지만 인수위원회의 여건에 대해 따져볼 일이 하나 있다. 인수위원회의 임무는 새 내각이 출범해 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제도대로라면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 때까지 귀중한 2개월을 허송하기 십상이다. 이를테면 인수위원회는 우선 각 부처로부터 인수인계할 사항을 보고받은 뒤 새 정부의 계획을 세우느라 2개월을 보낸다. 그 뒤에 총리가 지명된다. 새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국회 동의 절차에 시간이 지나가고 만약 총리 인준에 실패하면 제2, 제3의 인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자연히 새 정부의 업무 개시가 상당히 뒤로 미뤄진다. 그렇게 국회 인준 절차가 끝나면 총리가 임명되고 헌법 절차에 따라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한다. 이때도 헌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근래의 선례에 따라 청문회 절차를 거쳐 장관을 임명한다. 여기서도 장관이 적합치 않다고 해서 재차 임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국회에서 내각 구성을 검토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 것이 근래 등장한 비능률적인 행정의 사례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상당 기간 내각이 구성되지 않은 채 청와대만 존재하는 행정부가 되는 셈이다. 이런 기한 현상을 방지하려면 총리 후보가 인수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인수위원인 실질적인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2개월 동안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모두 끝내서 행정 공백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실제로 내가 인수위원장일 때 총리는 공동정부의 취지에 따라 김종필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국회 동의만 얻으면 될 터였는데 인수위원회 때문에 국회 인준이 2개월 지연되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DJP 공조를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인준이 한없이 지연되었다. 오죽했으면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고건의 제청을 받아 김대중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우스운꼴이 되었을까. 그 뒤로도 김종필은 인준을 받지 못해 상당 기간 총리 서리로 일해야 했다. 이는 DJP 연대 때문에 자신이 낙선했다고 생각하는 이회창 한나라당 명예총재의 분풀이로 보였다. 이런 제도적 맹점 속에서도 나는 인수위원장으로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즉시 대령할 따끈한 메뉴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했다. 인수위가 정리한 국정 100대 과제가 그것이었다. 국정 100대 과제에서는 김대중 당선자의 국정 이념인 국민이 함께하는 정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준비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대부분 선거 공약을 정부 측과 협의해 구체화한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도 인수위원회 활동이 썩 원활하진 못했지만 그 후 노무현 정부는 인수위원회 따로 실세 따로인 이중적인 모습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명박 정권 때는 비능률의 극치였다. 인수위원회가 헛바퀴 도는 가운데 어린이집 사건, 전봇대 소동 같은 쓸데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네, 여기 어린이집 사건이 있습니다. 밑에. 그리고 전봇대 소동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2007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이경숙은 영어 교육이 독해력 위주여서 영어 발음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예컨대 오렌지라고 하면 외국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 어린지라고 발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영어 발음까지 대통령 인수 업무에 포함되느냐는 비아냥거림을 받았다. 전봇대 소동은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규제 완화를 지시하면서 지방공단의 전봇대 하나 옮기는데도 행정 절차가 여러 부처를 거쳐야 해서 어렵다고 예시하는 바람에 느닷없이 전봇대를 옮기는 소동이 벌어졌다. 네, 다음 소제목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새 지평을 열다. 인수위원장으로서 한 일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것은 역시 초기 IMF 체제에 대응했던 것이다. 당시는 1997년 12월 3일 우리 경제가 참담한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간 직후였다. 미셸 깡두시 총재는 우리 경제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가 구조조정을 하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해야 했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잣대는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가 갖고 있었다. 이들이 매기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이들이 1998년 1월 14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각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나를 만나겠다고 연락해왔다. 이 두 회사는 공이 근간 한국 정부가 발표한 외채 보증 방침이 외국 투자자의 한국 신뢰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말하자면 김영삼 정부의 대책을 불신하는 입장에서 인수위원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덜컥 걱정되었다. 나는 경제사정, 특히 외환사정에 관한 상식적인 이해를 가진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 미국 굴지신용평가사에서 나를 만나러 온다니 긴장할 수밖에. 인수위원들이 정리해준 자료를 참고하면서 나는 그들을 만나 차분하게 설명했다. 우선 새 정부의 입장부터 설명했다. 첫째, 김대중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근본으로 하는 정책을 지켜왔으며 그간 우리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조기 개혁을 통해 수습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지금은 취임 전이지만 IMF 측 공고에 따라 현 정부와 합의하에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여러 가지 긴급대책을 협의, 조정해 가고 있다. 둘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해결할 구조개혁 역점 과제를 성안 중이다. 거기에 포함될 내용은 노동개혁,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개혁,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퇴출을 저해하는 규제의 과감한 철폐, 재벌개혁 등이다. 특히 투명한 기업 경영을 위해 재무제표 등 관련 규정과 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다. 셋째, 이러한 개혁 과제는 IMF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세계화를 향한 한국 경제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최우선 순위로 추진할 것이다. 넷째, 김대중 당선자는 그동안 투쟁 역사로 인해 국민에게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설득하기에 유리한 입장이다. 김 당선자 스스로 이번 금융위기가 지난 30년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특히 각종 구조개혁 사업과 관련된 법률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개정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다. 나는 이번 기회에 두 기관이 한국의 새로운 시도를 신중하게 지켜봐주고 나아가 우리의 국가 신용도를 향상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을 듣고 그들은 몇 가지를 질의했는데 그들이 신용 등급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 망라되어 있었다. 질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정부를 출범시킨다는데 강요 배분과 임명 시기는 어떻게 되나? 답변. 강요는 50대 50으로 배분한다는 원칙이다. 단 우리는 대통령 책임제 국가이므로 의원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양당의 의원이 당뇨도 가능하고 양당에서 추천하는 최적의 인사를 기용한다는 취지 아래 50대 50이다. 질문. 향후 6개월 동안 추진할 중점 과제는 무엇인가? 답변. 노동개혁, 대기업 구조조정, 추경 예산 편성이다. 괄호 열고 이 대목에서 S&P는 고속전철 사업도 축소할 것이냐고 추가적으로 물었다. 나는 그것도 물론 포함되며 국방비 삭감도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그들은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질문.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책 차이점은? 답변. 과거 자민련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가지고 있었으나 2년 전부터 각종 선거를 계기로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 개혁, 중소기업 육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질문. 대기업 정책은? 답변. 형 경제상으로 볼 때 재벌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어제 당선자가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5개 사항에 합의했다. 괄호 열고 이때 합의 내용을 소개한 신문 자료를 제공했다. 괄호 닫고. 질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향은? 답변. 노동계와 노동조합의 지도급 인사들은 개혁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조합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김대중 당선자는 과거부터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노조의 설득력이 있다. 그것도 국민들이 이번에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기대해보라. 질문. 정리해고 관련법이 통과된 뒤 파업 가능성은 없는가? 답변. 다시 말하지만 노조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론도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파업이 예상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나도 오늘 금융노조 지도자들과 조찬을 같이 했다. 그들은 내일 즉 15일 국회에서 정리해고 문제를 입법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노조원 설득을 위한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하더라. 이처럼 계속 설득해 나가자고 한다. 괄호 열고 S&P 대표는 나의 답변을 들으면서 국제금융기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정리해고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질문. 당선자의 향후 정책 방향은? 답변. 우선 청와대 기후의 축소,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작은 정부 지향, 대기업 구조 조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4가지가 현재의 중점 사항이다. 질문. 새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답변. 과거에는 안보와 경제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이게 김대중 당선자의 기본 틀이다. 정치는 정치 논리로, 경제는 경제 논리로 풀 것이며 과거처럼 관치금융이나 정경유착은 없을 것이다. 질문.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하나? 답변. 투명성은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후원금 제도도 정착시켜 투명한 정치를 기하도록 제도 개혁을 할 것이다. 질문. 앞에서 국방 예산 삭감도 언급했는데? 답변. 국방부의 브리핑을 들어본 결과 국방부는 이미 환차손과 예산 삭감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내가 보기에 북한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그쪽도 심각한 경제난으로 남침 가능성이 적어졌다. 미국의 안보 공약, 사자회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면 국방 예산을 일부 삭감한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한다. 이 같은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그들은 현재 진행 중인 개혁계획 자료를 요구했다.
사전에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작성한 자료를 제공했고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법안 제목도 제시했다. 그들이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향상시키도록 성의를 다해 대화했다. 인수위원회는 산하에 제15대 대통령 취임행사준비위원회를 두고 운영분과위원장인 이해찬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겼다. 1998년 2월 25일 0시 보신각종을 타종하는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고 취임식은 그날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렸다. 이 준비까지 끝내고 인수위원회는 해체되었다. 내가 인수위원장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부분은 역사적인 여야 정권 교체와 외환 위기가 겹친 아주 드문 시점에 일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는 야당의 집권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40개의 과제를 경제에 집중시켰다. 이들 과제는 정부 관련 부처와 정당, 학계, 인사들을 모아 심혈을 기울여 선정했다. 누구든지 입각하면 이 과제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실천해달라는 일종의 주문서였다. 당시 인수위원회는 법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즉, 법적 권한이 없는 기구였던 것이다. 현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선자라는 위치부터 모호했다. 따라서 인수위원회도 주마간상격이 되기 쉬웠다. 또 여야가 바뀌는 상황에서 현 정권이 문서를 소각하는 등 부실을 은폐한 일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빤히 아는 사실을 문의해도 부인으로 일관했고 계획서나 평가서를 보자고 해도 응하지 않는 등 애로가 많았다. 이런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나아지긴 했다. 앞으로 이런 정권 인수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단순히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고 법적 권한을 지닌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초안도 만들어 두었다. 오랫동안 정권을 교체하지 않아 굳어있던 여당에서 사실상 집권 경험이 없는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은 실로 엄청난 변혁이었다. 대통령직 인수 인계에서 드러난 전임 정부의 실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마련한 국정지표 100대의 과제, 그리고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현안 과제와 주요 정책 등은 68일간 계속된 인수위 활동의 결정판이었다. 이 모든 과정과 내용을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담아 출간했다. 이 백서는 지금 다시 들춰봐도 국민의 정부가 펼쳐야 할 국정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 네, 이렇게 우리가 14장 헌정사상 최초의 인수위 활동 부분을 봤습니다. 국정을 인수한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리고 생각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15장 국정원에서 바라본 세상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